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마도 좀 이따가 한 9시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카톡상으로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업 공지를 올려드리겠죠. 자, 오늘 뭐 빨간 날인데 웬 수업 공지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빨간 날이고 저도 지금 회사 출근을 안 하는 날인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오프라인 수업, 강의실 수업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빨간 날이니까 휴강이 되었을 텐데, 오늘 빨간 날이니까 우리 온라인 수업도 휴강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휴강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레포트를 제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간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업을 또 해야 되는데, 굳이 어차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휴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휴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드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저도 새벽 5시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퀴즈 또한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뭐 휴일날 왜 이런 걸 보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청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또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뭐 30분 최대한 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어제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멘붕인 게, 멘붕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1학기 전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최대한 수업을 진행하지만 후반기 때는 1학기 후반기 때는 중간고사 이후 시간에는 조금 학교에서 좀 여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5월 4일자죠. 오후에 정확하게 학교 측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자, 남은 1학기 전부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실 수업으로 개강하는 게 아니라 좀 피치 못하기란 뭐 상황으로 인해서 1학기 전부를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됐다. 그렇게 준비해라라고 조금 연락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네, 멘붕 아닌 멘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라는 수업 자체가 지금 실기 수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평가, RM 측정,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젖산 역치 테스트. 이 여러분들이 젖산 역치 테스트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음,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스트인데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또 혈액을 채취해야 되고 뭐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걸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지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동영상으로만 보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저랑 함께 측정해 보려고 준비가 사실은 뭐 다 되어 있고 이미 그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젖산 역치 테스트는 유산소성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도 차수도 그렇게 나눠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수업 자료를 준비 이번 주거 하면서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나와 있는 공지되어 있었던 강의 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러한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 또는 젖산 역지 테스트 시업 시간에 아마 노인 체력 평가나 아니면 아동 체력 평가 이런 것들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학생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학생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만 해서 지식적인 궁금증과 한계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사실 강의를 전달해야 하는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제한 사항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꼭 양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또 어렵게만 불편하게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도 신뢰도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뭐 우리만 하면 우리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모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당도, 신뢰도, 뭐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뭐 비슷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남은 수업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근수축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우리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퀴즈를 드렸는데, 우리가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등장성 수축, 아이소토닉, 등속성 수축, 아이소카이네틱이라고 이렇게 보통 세 가지의 근수축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육이 길이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벽을 민다거나 벽에 기대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등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성,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덤벨이나 바벨, 무게 있는 것들은 그냥 내 이제 근육의 길이가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내 스피드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는 거. 누구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갔지만 내리면서 최대한 신장성을 하기 위해서 좀 버티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척성에 비해서는 어쨌든 등장성이 고급자들한테는 필요하고, 등척성은 상대적으로 좀 수술 초기 좀 부상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힘줄이나 인대가 조금 손상당한 분들한테 그 관절을 더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손상 부위에 훨씬 더 많은 그 자극이 텐션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 추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선택적으로 좀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소카이네틱 같은 경우, 등속성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 근력, 처음부터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관절의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시간 퀴즈 내용을 뭐 거의 대부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등척성 운동을 할 때 무릎 관절이 좀 더 아팠다라고 저한테 그 퀴즈 답변을 줄 때 개인적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께 한 번 정도 답변을 드렸던 거고 제 답변을 또 못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조건 등척성 운동을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뭐 무릎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술하신 분들,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초기 재활을 할 때, 초기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상처 부위에 좀 약간 보호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파인 자세, 누운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SLR, 다리 드는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발목 같은 경우도 막 움직이면서 밴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멈춰놓고 힘만 등척성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긴 하고, 또 단순히 이 근육만 이제 움직임을 유발하는 이러한 특성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스쿼트 같은 거 무릎 수술하신 분들,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 근육을 움직이면서
운동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등척성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제 질문에 대한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냥 이거 했더니 더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거는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등장성 운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우리 관절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관절을 보호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등장성 운동을 통해서 관절 주변에 있는 리셉터들, 프로프리오 캡티브라는 이런 뭐 다양한 고요수용 감각, 여러 가지 조인트, 그러한 리셉터들이 좀 다양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될 수 있으면 움직임을 유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무조건 웨이트를 주는 것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술 초기에 논웨이트로 아무런 저항이나 스트레스 주지 않고 이렇게도 많이 움직입니다. 이것만 해도 관절 주변에 있는 이러한 우리가 리셋터라고 하는 수용기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움직임 회복이나 통증 조절이나 뭐 붓기 조절이나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등척성을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근력 운동을 꼭 좀 헤비하게 무겁게 근력 운동을 주고 싶다 하면 저도 시키기는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벽에 대서 우리가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무릎 수술하신 분들 초반에는 뭐 스쿼트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스쿼트를 들어가기에는 아이소토닉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벽에 기대서 스쿼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아무래도 등장성 수축,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저항, 로딩,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다 조금 얘네가 잡아먹는 역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근육에서 그 저항, 로딩, 스트레스를 조금 뺏어서 줘야 관절의 부담이 좀 덜 되는데, 아무래도 근육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좀 토닉한 상황에서 보다는 조금 더 관절 관절 안에 좀 증가되는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날씨도 그런 영향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올 때 우리가 항상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가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구름층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기압을 위해서 받는 이게 좀 낮아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절 안에 있는 압력이 평상시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관절 내 압이 평상시보다 커지면 쉽게 해서 안쪽에 있는 풍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풍선이 외부의 압력에서 좀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면 그 조인트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신경들이 압박을 더 받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조금 뭐 날씨 안 좋은 전날 좀 쑤신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런 게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운동이 조금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조금 웨이트가 조금 많이 나간다거나 우리가 저항을, 로딩을 좀 많이 준다고 하면 근육의 길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저항, 스트레스, 로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인트 자체에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케이스에 따라 좀 편안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빼고는 뭐 특이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또 추가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나요? 혹시나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뭐 다양하게 편하게 얘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했나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안 했더라면, 얘기를 앞에서 지금 안 했더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뭐 다양한 고민들, 뭐 진로 상담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뭐 수업 시간 다루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편하게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쨌든 또 스포츠 현장에서 측정을 많이 하고 있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필드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안내만 해드릴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필드 테스트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해 및 측정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테스트라고 하면 필드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가 뭐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 야외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게 라보라토리 테스트라고 해서 보통 실험실 측정, 실험실 테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 방법이나 그리고 뭐 과학적 연구, 논문 이런 데서 보면 보통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할 거냐, 실험실 테스트를 할 거냐, 이렇게 분류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표준 측정 방법, 지난 시간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한 측정 방법이 있다. 그게 결국 표준화된 측정 방법, 가장 어떠한 것에 있어 이게 표준이다 할 이제 기준 이 방법이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거의 이 표준 측정 방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인 것 같은데, 트레드밀 위에서 뭐 좀 많이 하는 데는 뭐 심전도를 운동부하 검사할 때 심전도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 분석, 호흡 분석을 통해서 실제 내가 뭐 좀 교환되는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환되는 가스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저항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탠다드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이건 딱 봐도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딱 봐도 좀 비용이 비쌀 것 같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교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 테스트를 좀 많이 합니다. 필드 테스트를.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 테스트, 실험실 측정에 비해서 경제성이 훨씬 더, 밖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경제성, 편리성, 현장성을 고려해서 이 필드 테스트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좀 우리가 표준 측정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들이 좀 거의 대부분이고 많지만, 필드에서 하는 테스트는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조금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좀 편리하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좀 적용 가능한 방법들로 이렇게 필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무래도 실험실 테스트, 이런 테스트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도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이런 건 아니고,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뭐 여러분들 때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 능력이라는 단어와 경기력이라는 단어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 능력은 말 그대로 내 신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순발력, 아니 뭐 여러 가지 유산소성 운동 능력, 내가 얼마만큼 오래 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운동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력은 이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요인을 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숙련도, 내가 이걸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추운 날씨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경기력은 진짜 심리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무조건 경기력은 아니다. 운동 능력은 좋지만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경기력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운동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경기 때 가면 실제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전술적 이해도도 뭐 경기력에 포함되기도 하고, 왜냐면 축구 같은 경우나 농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좀 전술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몸의 능력은 너무 좋지만 전술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력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팀 스포츠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몸통 파워, 몸통 스피드는 너무 좋은데 너 골프는 난 잘 못 칠 수도 있다. 골프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 그래서 막 헤드 스피드 빠르고 볼 스피드 빠르고 한데 또 골프 스코어는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과 운동 능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좋으면 경기력 또한 좋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완전 별개라고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무조건 전부를 대변하는 거 아니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하는 가장 좀 중요한 거는 꼭 스포츠의 특이성, 그 종목의 특이성 때문에 이러한 필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저희가 동영상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 어쨌든 이런 것들을 VO2 max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인데 축구 선수들한테 이렇게 안 쉬고 뛰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축구 선수들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그냥 지구력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뛰기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간헐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스포츠인데 물론 이게 표준화된 방법이긴 하지만 표준 측정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그 스포츠의 종목성, 스포츠 특이성, 그 종목별 특이성을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드 테스트를 그 현장에 맞게끔 그 종목에 맞게끔 약간 변형해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계, 디자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머릿속에 동영상으로만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함축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것 같기도 어려워하시고 아직은 조금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스포츠 종목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많이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엔듀런스 스포츠, 지구력 스포츠, 아까처럼 육상 달리기 좀 장거리나 중장거리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로잉 쭉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런 로잉들 이런 스포츠를 좀 엔듀런스 스포츠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좀 4대 인기 스포츠 있잖아요. 4대 프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자, 인터미턴트는 간헐적인 스포츠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스포츠가 뭔지 할 수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계속 뛰기만 하나요? 한 번 움직이고 살짝 쉬고 한 번 움직이고 살짝 쉬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간헐적인 움직임. 확 움직이고 또 살짝 휴식을 취해주고 제자리에서 그냥 푹 쉬는 건 아니지만 또 농구도 마찬가지겠죠. 농구도 계속 뛰는 게 아니라 한번 확 드리블하고 움직임을 받았다가 또 백코트 할 때 또 편하게 움직이고 이러한 뭔가 간헐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인터미턴트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틱 스포츠는 수중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영이나 수구 이런 게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듀러스 스포츠 방식, 인터미턴트 스포츠 방식, 아쿠아틱 스포츠 방식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측정평가 필드 테스트를 할 때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스포츠 이게 내가 좀 관심 있는 스포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대상자들이 어느 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특이성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포츠 스페시픽한 그걸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듀러스 스포츠 선수들한테 지구력 스포츠 선수한테 뭐 간헐적인 뭐 요요 테스트, 셔틀런 테스트는 의미가 없겠죠. 아까처럼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이클 선수도 엔듀러스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클 스포츠 선수한테 막 왔다 갔다 뛰는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사이클을 내에서 꾸준하게 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제 좀 특이성을 고려하는 것들이 조금 이 분류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있다고 하면 어떤 측정 평가를 할 것인지 필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것들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머릿속에 가볍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스포츠 메디신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포츠 의학 우리도 지금 운동 처방 재활학과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과연 나는 이 스포츠 메디신 안에 우리가 부상 예방률 관리 범주가 있고 또 퍼포먼스 향상이라는 이 범주가 있는데 측정 평가는 거의 대부분 이 퍼포먼스 향상과 관련된 우리 퍼포먼스와 관련된 신체 활동이니까 이거 아무래도 부상보다는 이쪽 범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생리학 변인에 관심이 많아서 생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생리학 변인에 관련된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그냥 좀 역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역학과 관련된 측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뭐 관절의 뭐 무게 중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그 움직임 범위 뭐 이런 것들 스피드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심리학 뭐 영양학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리학적인 측정을 할 거냐 역학적인 측정을 할 것이냐 보통 아니면 스트렝스 컨디션과 관련된 이 측정을 할 것이냐 보통 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 테스트를 할 때나 고려할 때나 모든 측정 평가를 고려할 때 내 종목별 특이성 뭐 지구력 스포츠냐 간헐적 스포츠냐 아니면 수중 스포츠냐 그 다음에 나는 생리학 변인을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역학적인 변인을 측정할 것이냐 스트렝스와 관련된 것을 할 것이냐 컨디셔닝과 관련돼서 할 것이냐 이 정도를 내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여러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추가로 넣어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험실 테스트를 할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을 좀 간단하게 유산소성 능력을 보는 거를 또 사진으로 넣어 놨었는데 하버드 스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하버드 스텝도 그냥 원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해서 막 조금 다양하게 하기도 변형된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시면 간단하게 동영상 볼게요. 이거 모디파이라고 써져 In this 있는데요. video, we are 약간 going to discuss the Harvard Step Test. 자, 모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표준화된 방법보다 약간 변형돼서 했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이성이 고려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일정한 높이가 정해진 이 스텝 위에서 우리가 사운드를 들어가면서 그 사운드에 맞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스텝을 밟는 겁니다. 자, 스텝 사운드가 들리죠? 자, 좀 영상 안에 보면 심박수 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사운드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심박수 변화를 보고 이게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 원본 파일로 보시면 아마 굉장히 자세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수 변화를 이렇게 볼 거고 VO2 max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여기가 웨이트 내 몸무게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일했는지 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으면 그쵸 이렇게 그으면 내가 지금 몇 개 했는지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그으면 겹치는 부분이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산출 공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실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커렉션 팩터라고 해서 이 하버드 스텝이 17세에서 에이지입니다. 나이가 17세에서 35세 정도 되면 요거는 딱 요대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측정된 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으로 갔으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적절한 강도지만 어르신들한테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 데이터 값을 좀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17세에서 35세가 가장 우리가 측정한 값을 그대로 산출 공식에 넣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좀 더 우리가 이런 능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조금 더 높게 측정할 값을 또 고려해 주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분들한테 적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낮게 이거를 적용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자료 보실 때 이러한 고려사항들, 특이성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 안에서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쿠아틱 스포츠 수영 종목 선수들한테 이렇게 계단 오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수영 종목 선수들한테 계단 오리가 의미 없을 거. 물론 또 방법이 없다면 이걸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물 속에서 했을 때 나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 같아요. 러시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스포츠웨어 안에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폴라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안에 넣었고요. 자, 보세요.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네, 굉장히 불편해, 어려워 보이고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자, 뭐 이런 거를 아까처럼 우리 트레드밀 런닝머신 위에서 착용하던 이 호흡 가스 분석 이런 것들 자료를 넣고 물 속에서 합니다. 실제 수영장에서 하기에는 이게 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동식풀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여기서 뭐 최근에 재활 운동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인위적으로 유속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런닝머신 위에서 산소 이제 호흡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스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비들을 물속에서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연결되어 있죠. 실제 내가 스포츠 종목에 맞게끔 요즘 다 나오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자, 앞쪽에는 이제 글래스 형식으로 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자세나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도 측정하고 이제 가스 분석도 호흡 가스 분석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장비들이 추가되어 있었죠. 굉장히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비쌀 것 같고 공간의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종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통 쿠퍼 테스트라고 해서 12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최대 길이를 달릴 수 있는지 2.4km 뭐 1.5마일이라고도 합니다. 2.4km 또는 1.5마일 런 테스트라고 해서 1.4km를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찬가지 유산소성 테스트입니다. 유산소 능력. 이분들은 무섭게 생기셨네요. 네, 표정이 다들. 왜 이런 표정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2분 동안 내 속피드를 조절해서 뛰기도 하는데 현장 필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장에서도 12분 동안 내가 몇 바퀴 몇 미터를 돌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 보면 자, 프로토콜 썸머리를 볼게요. 제가 보이고 이게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그냥 12분 됐다고 해서 얼마큼 내가 달렸다고 12분 동안 몇 미터 달렸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그 산출 공식이 다 있습니다. 12분 동안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몇 초에 들어왔는지 몇 미터를 달렸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볼게요. 이게 사진 화질이 좀 적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화질이 원본상으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좀 저해상으로 나오네요. 13세에서 14세 유소년 같은 경우는 남자, 피메일, 메일,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굿인지, 엑설런트한지, 베리 굿인지, 굿인지, 평균인지, 배드한지, 베리 배드한지 이 지금 내가 몇 미터를 달렸는지에 따라서 이 표준화 이 검사 데이터 이 친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그 테스트별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내 나이 때 나는 17세에서 39세 사이니까 29세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해당되겠지만 저는 이거에 해당되겠네요. 요거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몇 미터를 달렸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미터죠. 2700m를 달렸다고 하면 내 연령대에 따라서 나의 능력은 베리 굿인지 굿인지 그다음에 평균인지
배든지 베리 배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선 뭐 하셔도 좋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도 좋고 이런 걸 데이터를 보고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2.4km 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영어로는 1.5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VO2 max 마찬가지 이거 다 VO2 max입니다. 이런 뭐 좋다 안 좋다도 볼 수 있지만 산출 공식에 넣으면 실제적인 유산소성 운동 능력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2.4km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달릴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옆에 거랑 비슷합니다. 얘 또 쿠퍼 테스트라고도 하기도 해요. 0.7 miles out. 자, 이게 나오네요. minus the 자, 공식입니다. 0.165 times the 90.9 kilograms, which is the weight determined. 자, 근데 And that formula there in the parentheses 몸무게나 going 이런 것들을 minus 넣어서 the 2.76, 자, 이런 공식에 gets 넣으면 11.3. 런타임이죠. and then we're going to first of all 2.4km를 get the 몇 초에 first formula, which 달렸는지 equals 자, 2.4km를 몇 초에 달렸는지 이러한 정해진 공식에 이렇게 넣으면 나의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노멀하신 건강 상태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죠. 베리 푸어하고 부족하고 조금 저기하고 그 다음에 좋고 엑설런트하고 굉장히 상위에 슈페리어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공식이 내 연령대에 비해서 13세에서 19세 사이냐 20세에서 29세 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게 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인지 부족한 건지 좀 적당한지 굿인지 아주 좀 우수한 상황인지 매우 상위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게 다 필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한테 또 셔틀런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옛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몇 살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네, 갑자기 좀 씁쓸해지네요. 네. 네, 갑자기. 네. 아무튼 셔틀런 테스트가 있고 과거에는 셔틀런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요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 또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보는 거고 근데 각각이 좀 특이성이 달라요. 자, 셔틀런 테스트는 20m를 안 쉬고 달리는 겁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안 쉬고 달리는 거를 테스트라고 해서 빕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빕은 신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스피드에 맞게끔 자, 20m를 끝까지 갔다가 자, 바로 돌아옵니다. 이게 점점 빨라지겠죠? 바로 가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20m 달리기를 왔다 갔다. 자, 간헐적인 측정 방법이긴 하지만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복 능력을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요 테스트는 보통 요요 IR 테스트라고 하는데 인터미턴트 회복 테스트예요. 간헐적인 회복 테스트입니다. 20m를 안 쉬고 계속 달리는 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실게요. 레벨 1이 있고 레벨 This 2가 is the yo-yo 있습니다. intermittent recovery test. 자, 레벨 1은 조금 더 우리가 아마추어 선수들, 조금 성인 선수들 중에서 체력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많이 하게 되고 IR2는 조금 더 고강도로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20m 구간이 있고 이 5m 구간이 또 있습니다. 이 5m 구간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사운드가 있습니다. Intermittent recovery test. Speed is rather low. The first time that you are unable to number of performed 2 by 20 meter intervals at the final speed level are recorded. Now, get ready to start the test. 시작할 겁니다. The test 5 seconds. 아직도 안 됐네요. 자, 돌아오는 신호. 자, 간헐적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휴식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Change to speed 9. 자, 보시면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그쵸? 9, 아까는 안 쉬고 출발했다고 하면 지금은 쉬었다고 네. 돌아오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갔지만 지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쉬었다가 change to speed 다시 11. 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긴 해요. 그래서 셔틀런 테스트와 이 요요 테스트, 우리가 간헐적 스포츠 방식에서는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셔틀런 테스트는 안 쉬고 얘는 좀 중간에 이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안 쉬고 뛰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만 있었어요. 셔틀런 테스트, 비 테스트라고 하는 요것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종목의 특이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리커버리도 고려한 종목 특이성을 발휘해서, 이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농구 선수들도 많이 하고요. 럭비 선수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특이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실험실 테스트에 비해서 최대한 표준 측정 방법과 유사한 또 정확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또 종목 특이성에 맞춰서 하는 건데, 수영 선수들한테 이런 거 하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유산소성 능력을 뭐 비슷하게 본다고는 하지만 수영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 아까처럼 수중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맥스 또는 맥시멀 또는 맥시멈이라고 하는, 자, 맥스 또는 맥시멀 또는 맥시멈, 자, 결국은 최대라는 뜻이죠. 뭐 제가 단어 조금 근데 좀 다양하게 키워드를 넣을 수 있어서 맥스 에어로빅 스피드 테스트, 최대 유산소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이거 뭔가요? 최대 유산소 스피드. 네,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최대 MAS 스피드 테스트, MAS 테스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게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보는 측정들인데, 실질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해봤더니 최대 산소 섭취량이 일정하게 나왔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 더 오르진 않았지만 내가 운동 스피드는 더 높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왔다고 해서 운동이 우리가 바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최대 산소 섭취량은 나왔지만 운동 강도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에어로빅 스피드 테스트는 최대 산소 섭취량 구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스피드, 속도를 보시면 돼요. VO2 max의 스피드, 가장 VO2 max가 시작되는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범위 내에서도 가장 낮은 이 속도가 뭐냐에 따라서 맥시멀 속도냐, 가장 낮은 시작되는 속도냐, 그래서 요거를 분석해서 이거 범위의 몇 퍼센트에,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MAS의 70% 강도로 운동할 것이다, MAS의 120%, 130%를 운동할 것이다, 때로는 170%, 180%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쉽게 설명을,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에 조금 시간이,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으로는 타바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들을 할 때 그냥 나는 고강도로 하는 게 아니라 MAS를 정해서 고려해서 이거의 몇 퍼센트 강도로, 몇 퍼센트의 속도로 나는 운동을 할 것이다, 타바타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유산소 능력인데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는 이런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처음에 하버드 스텝, 그 다음에 수중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지금? 셔틀런 테스트, 요요 테스트, MAS 테스트까지 각각 조금씩 다르죠. 각각 내가 누구한테 적용하면 더 좋겠다, 어떤 대상자들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뭐 그래프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정해지는 스피드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빨리 할 수 있는지, 축구 선수들한테도 해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필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 필드 테스트에서요. 네. 마찬가지로 유산소성 능력을
아무래도 이게 좋은 친구들이 스피드, 파워 이런 것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필드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변이 유산소성 능력 한 가지로 예를 다양하게 든 건데 모든 스포츠에서 유산소성 능력은 다 필수로 필요하기도 하며 굉장히 중요한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필드 테스트를 종목 특이성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무산소성 파워를 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각 종목에 따라서 각 연령대에 따라서 좀 그 측정하는 게 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최대한 30분 안에 끝낸다고 좀 했는데 이미 뭐 한 40분 정도 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필드 테스트는 실험실 테스트에 비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확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아무래도 경제성,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장에서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종목 특이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게는 아닙니다. 점점 더 다양한 테스트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우리 교재를 제가 지금 잘 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나와 있는 교재들은 너무 옛날 방식, 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MAS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좀 실제에 더 가깝고 종목 특이성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테스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는 꼭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구나, 지속적으로 나오구나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혹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시간, 우리가 실습을 못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원래는 다음 날까지 제가 화요일이면 수요일 이제 시작하는 시간 24시간 안에 내라고 하는데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9시까지 퀴즈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오늘 빨간 날이니까 편안하게 시청만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아니지만 제 마음은 저도 어린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인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수업 어떤 걸 해드려야 할지 정해지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 지금 체육 측정 평가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활성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편하게 안내해드리거나 말씀드려도 답변도 없으시고, 그래서 또 굉장히 저도 제한된 상황을 하고 있는데 퀴즈 오늘 부담드리지 않을 테니 뭐 분량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간단하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나는 어떤 공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휴일날 또 귀찮게 제가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오늘 휴강을 하게 되면 다른 날도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부담 없게끔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에서 나왔던 변인들에 대해서 아마 다음 차수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소개시켜 드리겠다 강의 계획에서 넣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또 시청하고 자기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남은 휴일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